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도 일 못합니다. 유럽 한복판 수조 원짜리 공장이 단 며칠 만에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을 무너뜨린 건 총칼을 든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한 끼 때문이었죠. 유럽에서 구내식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건강권입니다. 부실한 식단은 성의 부족이 아니라 노동자 신체를 해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100년 전통의 유럽 거대 기업들조차 손을 들었습니다. 28개국에서 모여든 근로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그 난제를 풀어낸 건 한국에서 온 한 명의 셰프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맨 헝가리인 노조 위원장. 이슈투반이 회의실 탁자를 내리치며 윽박 지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입된 헝가리 그에데 초정밀 반도체 공장. 하지만 지금 이곳은 공정의 문제가 아닌 밥이라는 근본적인 장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옆에 있던 현지 인사 담당자의 팔을 붙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임금이나 노동 환경 때문입니까? 인사 담당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지금 저들이 들고 일어난 진짜 원인은 구내식당, 식단 때문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설명은 단호했습니다. 이곳 유럽에서 구내식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노동법상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신체관리 인프라이자 엄격한 건강권입니다. 부실한 식단은 그들에게 성의 부족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그에드 공장은 초정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 인재들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독일계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이 인재들을 노리는 살벌한 인력난 속에서 현지 업체가 제공하는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식단은 치명적인 버그였습니다. 오후만 되면 근로자들을 덮치는 혈당 스파이크와 졸음,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 폭주. 이것이 바로 인재들이 이직을 결심하고 노조가 깃발을 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노조 대표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경영진은 절박한 눈빛으로 복도에 서 있던 저를 향해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양 팀장, 당신이 데이터 분석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실패하면 이 공장은 멈춰. 더 이상의 타협은 없어. 저의 어깨 위로 수조 원짜리 공장의 운명이 통째로 얹어졌습니다. 유럽 1위 급식업체인 한스팀의 견고한 텃세. 콧대 높은 현지인들의 입맛. 그리고 3일 뒤 파업을 예고한 노조. 콧대 높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인 제가 어떻게 K급식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유럽의 거대 공룡들을 무너뜨리고 공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인가. 제 인생 가장 냉혹하고 외로운 싸움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강 팀장. 이 바닥이 처음인가 보군. 서류 따위는 걷어치워. 여긴 100년 전통의 컴파스가 안방 주인이야. 당신 같은 동양인 이방인이 뭘 안다고 노조와 맞선다는 거지? 유럽 급식업계의 거물 한스는 여유롭게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궤드 공장의 운영권을 둔 최종 입찰 회의장. 연 매출 40조 원의 공룡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그저 한낱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내게 경고했었습니다. 유럽은 철저한 비즈니스 정글이야.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이 불타는 공장에 굳이 왜 제 발로 들어가려 하느냐고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거대 공룡들이 내놓는 식단은 현지 노동자들을 잠재우는 수면제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스, 100년의 역사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 과연 노동자들의 효율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 현지 공장 내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당신들의 식단이 제공된 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공정 불량률은 14% 치솟았습니다. 28개국에서 모인 엔지니어들은 식사 후 뇌기능이 저하되는 혈당 스파이크에 시달리고 있죠. 당신들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오류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스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 요리를 오류라고 칭해? 당신이 뭘 안다고? 헝가리인들이 감자와 굴라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식인지 뭔지 하는 그 맵고 짠 음식으로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보나? 그의 말은 팩트였습니다. 헝가리 노동자들에게 식사는 자존심이었고 노조는 이미 기존 급식업체와 결탁하여 우리 팀의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방 사용권은 그들이 쥐고 있었고 우리 팀은 구석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합시다. 3일 뒤 블라인드 맛 테스트를 진행하죠. 누가 진짜 이 공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지 노동자들의 혀가 직접 판단할 겁니다. 지는 쪽은 이 공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걸로 하죠. 한스는 코웃음을 쳤지만 나는 이미 헝가리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영양 밸런스를 재설계한 나의 데이터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기득권과 한국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인 나의 정면 승부. 100년 전통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3일간의 피말리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박수 소리로 바꿀. 오직 결과로만 증명하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최종 관문인 서바이벌 블라인드 맛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심사위원은 노조 대표들과 현지 엔지니어 50명. 주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안쪽 거대 급식 공룡들이 배치한 셰프들이 화려한 유럽식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팀은 구석에서 한국에서 공수한 비장의 재료들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장님이 땀을 닦으며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 팀장님, 승구수를 띄우시죠. 진짜 한국의 매운맛, 고추장 불고기와 얼큰한 육개장으로 그들의 혀를 강타해버립시다. 이 서양 친구들도 한 번 맛보면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강렬한 매운맛과 마늘 향을 무작정 강요하는 건 그들에게 식품 테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맛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부감을 삭제하고 우리 식단에 스스로 녹아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근로자들의 인종별 입맛 지도와 데이터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8개국에서 모인 이 다국적군의 식성에서 유럽인들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한국 음식의 3대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강한 마늘의 생구린내, 멸치나 디포리로 우려낸 생선 계열의 육수, 향, 그리고 떡처럼 찐득하게 뭉치는 쌀밥의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가스불을 켜며 조리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마늘은 오븐에 구워 매운 향을 날리고 단맛만 추출하세요. 육수는 익숙한 소고기와 닭고기 베이스로 전면 교체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추장 소스에는 파프리카 가루와 토마토 소스를 황금 비율로 섞어 겉은 한국의 붉은 색감을 띠지만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스튜의 풍미가 나게 하십시오. 눈은 핏발이 섰고 손끝은 고추장 양념에 아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공장의 운명과 대한민국 급식의 자존심이 제 손끝 하나하나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운명의 시간, 50명의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린 채 요리를 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은 이류업체 책임자 한스는 여유롭게 자신의 굴라시를 먹으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헝가리인 노조위원장 이슈트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한 입 삼키고는 눈을 번쩍 뜨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 팀장, 이 소스는 뭡니까? 분명 겉보기엔 한국의 매운 요리 같은데 입안에서 도는 이 깊은 감칠맛은 우리 유럽의 스튜처럼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매일 차가운 빵만 씹으며 지쳤던 우리에게 이 밥상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그 무뚝뚝한 서양인의 입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변의 까다로운 엔지니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접시를 싹싹 비워냈고 테스트가 끝난 뒤 회의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터로 그들의 입맛 지도를 분석하고 문화적 장벽을 전략적으로 허문 저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공장을 책임지는 현지 법인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장 팀장, 정말 고맙네. 숫자로만 따지던 그들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건 내가 여기 온 이후 처음 보네. 자네가 결국 우리 공장의 가장 위험한 불씨를 꺼주었어. 저는 법인장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인장님, 음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회사가 당신들을 이토록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식탁에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경영 전략입니다. 이제 이 정성이 담긴 밥상을 힘삼아 우리 공장이 세계 최고로 우뚝 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와 현지를 향한 진심이 만나 유럽의 거대한 기득권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3일간의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나는 이제 승자의 자격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8개국의 입맛을 통일시키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공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었으니까요. 입찰의 승리는 축배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28개국에서 모여든 근로자들이 매일 점심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하는 말 그대로 입맛의 바벨탑 그 자체였습니다. 권 팀장,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국물은 왜 이렇게 밍밍한 거죠? 우리 필리핀 노동자들은 이 맛으로는 도저히 일할 힘이 안 납니다. 배식구 앞은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필리핀 근로자가 밍밍한 국물에 항의하면 뒤이어 몽골 근로자들은 붉은 육류가 적다며 시판을 밀쳐냈습니다. 헝가리 현지인들은 왜 매일 아침 메뉴가 빵이 아니냐며 식탁을 발로 차기 일쑤였습니다. 28개국의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쪽의 입맛을 맞추면 다른 쪽에서는 즉각적인 컴플레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노조였습니다. 유럽의 노조는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권을 감시하는 법적 기구와 같았습니다. 식당 민원은 곧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모니터와 씨름했습니다. 28개국 근로자들의 탄수화물 선호도, 향신료 내성, 단백질 조리법을 엑셀 시트에 대입했습니다. A그룹은 마늘 거부, B그룹은 튀김 선호, C그룹은 소고기 금기. 수만 개의 변수를 조합해 식단을 짜는 것은 반도체 공정을 설계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연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현할 현장의 조리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의 구인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덥고 힘든 주방일은 현지인들이 절대 기피하는 최악의 3D 업종이었고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비자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은 폭주하고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우리 팀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불만 섞인 통화음, 주방에서 들려오는 파손된 식기 소리, 그리고 내일 당장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노조의 협박. 정신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옆 건물인 배터리 공장의 무인 자동화 생산 라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0.001mm의 오차 없이 배터리를 찍어내는 거대한 로봇 팔들. 그 기계들은 피곤함을 모르고 컴플레인을 하지 않으며 퇴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주방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요리사를 구하는 문제를 넘어선 주방 자체를 하나의 스마트 공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헝가리 땅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요리하는 로봇 시스템. 당시에는 다들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28개국의 입맛을 표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코드화된 기계의 정밀함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 팀의 기적 같은 도약, 그 미친 도전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수율은 분초를 다투며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내 주방은 거꾸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궤드 공장의 급식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헝가리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권리의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방은 더운 곳, 냄새나는 곳, 힘쓰는 곳이라는 3D 업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반 팀장, 이번 주에만 벌써 4명이 사표를 던졌네. 주방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더군. 대체 인력은 구할 수도 없어. 헝가리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도 이틀 내내 지원자 한 명 없는 게 현실이야. 현지 채용 담당자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려면 최소 50명의 조리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데 현실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원들은 매일 12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고 그들의 피로도는 곧바로 음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식의 질이 떨어지니 민원은 더 거세졌고 민원이 거세지니 조리사들의 스트레스가 폭발해 또다시 사표를 쓰는 악순환. 주방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지옥의 굴레와 같았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한국식 조리법의 복잡성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손맛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몇 시간씩 우려내고 양념의 배합을 맞추고 불 조절까지 신경 써야 하죠. 단 1분의 여유도 없는 풀가동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사치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나는 주방에서 조리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칼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엔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며 조리법을 다그치면 현지 조리사들은 이건 너무 복잡해. 한국식은 과학적이지 않아. 우리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메뉴를 원한다고 라며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들이 쌓여가고 냉장고 안에는 어제 만들다만 반쪽짜리 소스들만 가득했습니다. 공장 라인 밖에서는 로봇팔이 0.001mm의 오차도 없이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 로봇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주방은 19세기식 노동집약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 구석에 멍하니 앉아 끓어넘치는 국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밥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주방에는 기술을 도입할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가 가진 최첨단 기술을 주방에 이식하면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한국 본사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헝가리 주방을 대한민국 최초의 로봇 조리 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는 무모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여 주방의 문화를 송두리째 뒤바꾸려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결정이 유럽이라는 거대 공룡을 굴복시키고 우리 주방을 신의 영역으로 만들게 될 위대한 혁신의 시작이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사로부터 내려온 대답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걸세.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건 전 세계 급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 급하게 공수된 것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초정밀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기술을 급식 현장에 맞게 최적화한 코드네임 웰리버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측대 분량의 장비가 헝가리 궤드 공장의 주방에 들어오는 날, 현지 조리사들은 호기심과 불심이 섞인 눈빛으로 기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쇳덩이가 밥을 만든다고? 기계가 인간의 손맛을 어떻게 흉내내겠어? 그들의 비웃음은 주방이 가동된 지 단 1시간 만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입한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정밀 제어였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멀티볶음 로봇이었습니다. 수백 인분의 고기를 볶을 때 조리사가 직접 뒤집개로 땀을 흘리며 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봇팔은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0.1mm의 오차도 없이 최적의 온도와 속도로 고기를 뒤집고 볶아냈습니다. 사람이 하면 불의 세기에 따라 고기가 타거나 설익기 일수였지만 로봇은 28개국 근로자 누구에게나 0.1%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맛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 염도 제어 국솥이었습니다. 한국식 국물 요리는 염도가 생명인데 조리사마다 손맛이 달라 매일 맛이 널뛰기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센서를 연결해 국물의 염도를 0.01% 단위로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물이 조금만 졸아들어 염도가 높아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정량의 육수를 분사해 맛을 맞췄습니다. 유럽인들이 난색을 표하던 마늘의 알싸한 향도 로봇이 5분,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 자극적인 향은 날리고 감칠맛만 극대화하는 황금의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주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고 씨름하던 조리사들은 이제 기계를 조작하고 식재료의 신선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로 변모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이 기술로 대체되자 사표를 던지던 이들이 돌아왔고 주방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화를 내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매일 아침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토해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가 주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라인에서 보던 최첨단 자동화 기술이 자신들이 먹는 점심, 식탁을 만드는 주방에서 똑같이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방이 아니라 배터리 생산 라인과 똑같잖아? 기술을 숭상하는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이 하이테크 주방을 보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급식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에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이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노련한 요리사들과 경쟁하는 대신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버린 것입니다. 주방 안에서 금속성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밖에서 공장을 돌리는 엔지니어들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공장은 밥을 먹는 주방까지도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군.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로봇 군단은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진 시스템의 힘을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이제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기술력을 통해 모든 일을 하나로 묶는 중앙 제어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맛을 넘어선 기계의 정밀함이 헝가리, 노동자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노조의 굳게 닫힌 마음을 동시에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식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요리의 품질을 완벽하게 평준화하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날선 항해 대신 감탄과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노조와의 정기 간담회 날 벌어졌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날, 노조위원장 이슈트바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에 로봇 도입을 두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기계가 빼앗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할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 그는 우리 주방에서 새로 선보인 K 불고기 덮밥을 먹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선 이슈트바는 묵직한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 팀장, 솔직히 말하겠네. 처음 당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린 당신들을 무시했어. 서양의 식문화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리 식단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만 해도 곧 쫓겨날 줄 알았지. 주변의 엔지니어들도 일제히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 기계가 밥을 짓는 모습을 보며 우리 기술자들은 경악했네. 저런 정밀함으로 우리의 점심을 준비하는데 어찌 회사가 우리 노동자들을 하찮게 여기겠나. 당신들의 그 진심 어린 밥상을 보면서 우리 노조원들도 회사가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네. 그의 말은 공장 안에서 돌고 돌던 이곳 식당 밥이 맛있어서 이직하면 안 된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로봇이 짓는 균일하고 따뜻한 한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 팀의 처절한 노력이 완고했던 헝가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이후 공장 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번 틈만 나면 라인을 멈추고 협상을 요구하던 노조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사측에 먼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식당은 서로 다른 국적의 근로자들이 뒤섞여 앉아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통하는 거대한 광장이 되었습니다. 헝가리 궤드 공장의 가동률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해 우리 공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거점 중 역대 최고 생산량을 경신했습니다. 독일의 경쟁사들이 더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시하며 현지 숙련공들을 유혹했지만 그들은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밥상이 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거액의 연봉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되어준 것입니다. 처음에 저를 이방인으로 보던 현지인들은 이제 나를 기술의 동료이자 우리 공장의 셰프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빵 조각을 씹으며 시작했던 외로운 유럽 전장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기술로 화합하는 상생의 장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슈주바는 그날 이후 매주 식당 메뉴를 정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강 팀장, 이번 주엔 어떤 기적을 우리 식탁에 올릴 셈인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헝가리의 전통 스튜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퓨전 메뉴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져온 기술과 진심이 차가운 노동자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들을 회사의 가장 든든한 동료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28개국 사람들의 식탁에 따뜻한 온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공장의 주방은 갈등의 지문지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모든 일을 하나로 묶는 중앙 제어실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의 현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당신들의 따뜻한 식탁을 놓아줄 수 있겠소? 그들이 원한 건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밥 한 그릇에 담긴 배려였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의 새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는 똑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낯선 땅에서 지친 이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차가운 빵 조각을 씹으며 노조와 나를 세우던 전쟁터는 이제 소통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의 로봇들은 여전히 정확한 온도로 밥을 짓지만 그 결과물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인사입니다. 밥이 따뜻해야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내 주방은 오늘도 28개국의 언어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차가운 기술의 심장부까지 인간적인 온기로 채우는 일. 나의 여정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식탁 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